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글로벌 인터뷰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님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니하오라고 해야 되나? 중국어 옛날에 많이 제2외국어를 했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떠셨어요? 사람이 좀 다녀오셨죠? 많았죠. 그 박람회에 사람이 예, 엄청났다.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이제 로봇 박람회에서 있었던 그 소회가 좀 있는데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일단은 이번에는 로봇이 굉장히 어떻게 우리가 좋아졌습니다라는 초점보다는 이전에 비해서는 부품 업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품? 네. 그러니까 이제 나온 업체 중에서 부품 업체가 절반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뭐 사실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부품이 어느 정도 이게 그 굉장한 건지 그건 알 수는 없었는데 네. 다행히 또 우리 같이 가셨던 분들 중에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함께 투어하셨던 예, 분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로보티즈 이제 김병수 대표가 제 동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수 대표도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서운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부품 단가가 너무 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로봇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는 걸 만들면 액추에이터라는 게 제일 비싸고 그 액추에이터가 뭐 가격이 로봇의 어떤 절반에 뭐 또는 60%까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감속기 하나도 뭐 10만 원짜리가 있는 거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일단 하여튼 우리가 뭐 중국이라 하기 좋다 나쁘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중국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건 쟤네는 굉장히 싸 이런 거잖아요. 저렴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어 대량 생산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여지없이 보여줬고 뭐 그 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굉장히 잘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가를 만들 사람들은 저가를 더 쓰면 되고 뭐 고급 걸 만들 사람은 조금 더 비싼 걸 쓰면 되고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제품을 보여줬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지난해까지는 덤블링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내가 뭐 뛰어넘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일하는 쪽으로 좀 보여줬다는 게 다른 거예요. 실제로 예, 도움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로봇 알겠는데 휴머노이드 알겠는데 야 이거 덤블링하면 뭐 할 거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애들 덤블링 시킬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엔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건 내가 생활 속에서 써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써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의외로 많았던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한 다리보다도 보통 로봇 하면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이런 건데 휠이 되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거죠. 굳이 이 환경에서는 다리가 필요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공장 같은데 평평하고 식당도 평평한데 이런 데서는 굳이 다리가 필요 없을 것 같고 휠이 더 편할 것 같은데 바퀴를 다닐 게. 네. 왜냐하면 이게 바퀴라면 되게 싸요. 훨씬 더 가격도 내려오고 안정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의 모습은 되게 좋지만 뭐 환경에 따라서는 굳이 내가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아도 돼라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우리가 생각하는 꼭 로봇의 형태만 보여준 건 아니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러면서 얘네들이 뭘 추구하는지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일단 국가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하나의 고민은 야, 중국의 로봇이 저렇게 많은데 저걸 다 누가 살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최근에 국가가 전부 다 안 되면 내가 다 매입해 줄게 이런 어떤 대책도 되게 많이 세웠고요. 기업들의 로봇을 그렇습니다. 중국이 산다고요? 예, 정부가 이렇게 사고 그럼 그걸 왜 사느냐 사가지고 전부 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데 배포를 또 해줘요. 왜냐면 목적 자체가 지금 데이터 모으는 데로 많이 가고 있어요. 데이터를 예, 모으는 일단은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을 지금도 팔고 있어요. 네. 뭐 팔아서 그 가정들은 그걸 가지고 뭘 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휴머노이드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스스로가 우리 집에 와서 막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애를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거 조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근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쌓일 거고 데이터가 쌓여서 학습한 거는 얘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를 로봇 회사가 되사가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 회사들은 먼저 많이 깔아놓고 실 데이터를 다시 이렇게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사갈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을 집에다가 들였었을 때 단순히 사람들 이게 뭐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돈이 된다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을 거고 그런 거겠죠. 이게 사실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
데이터 모으는 게 좀 뒤져서 그런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컴퓨팅 파워가 크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이작 그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물론 되는 건 아니지만 중국은 아직 그게 되게 약하기 때문에 실 데이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얼 월드 데이터에 훨씬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미 아시는 것처럼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실 데이터 반드시 합작이 돼야 돼요. 그쵸. 없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초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여러분들 로봇은요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에요. 손. 예, 중요하죠. 사실 머리하고 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손이 완성된 모습은 다들 아니었었어요. 아, 중국 그 박람회 안에서 모든 로봇이.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27 자유도, 27개 관절 이런 건데 거기에 있는 로봇들은 한 22 자유도, 뭐 대부분의 로봇도 높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높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밀한 어떤 이런 걸로 하기에는 여전히 조금 이제 부족한 면들이 아직까지 있고요. 이 로봇도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로봇은 대부분 텐든 방식이라 그래서 텐든이 이제 힘줄이라는 얘기잖아요. 텐든. 예, 그러니까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딴 건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다 모터를 달아놓고 여기에 와이어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오므렸다 했다. 그럼 좋은 건 뭐냐면 되게 작게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정밀 작업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와이어를 1g 단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힘줄은 안 그렇지만 와이어는 늘어날 수 있잖아요. 힘줄도 늘어나는구나. 근데 우린 복원이 되지만 얘네는 늘어나면 이걸 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야 그러면 힘줄 방식 말고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박람회장 가 보시면 로봇에 조금 손이 큰 게 있어요. 특히 엄지 크기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직접 모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하나에다 모터를 다는 거예요. 모터를 다. 예예 여기다 모터를 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정밀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일단 손이 크기도 하지만 비용도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또 하나 또 나중에 모터를 돌릴 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될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이 쉽지 않은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뭐 우지엔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의 발전이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손은 아직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완벽하게 정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 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물리적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는 게 아니라 계란을 집었을 때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 얘가 이런 거야. 특히 애가 극복 못하는 게 비닐봉지예요. 형태가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학습한 것만 해요. 네. 그런데 비닐봉지는 학습이 안 되고 자꾸 뭐 이런 모습이었다 저런 모습이었다니까 여기다 물건을 집을 때도 실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지금 휴머노이드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딱 학습한 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약간 막 응용이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직은 뇌가 네네. 거기까지 못 갔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게 수많은 응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 중에서 끝판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시겠지만 어르신 돌보는 것. 어르신 돌보는 거. 어르신들 만만치 않죠. 그렇죠? 예, 쉽지 않죠. 왜냐면 저도 예. 아버님께서 치매세요. 그러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실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로봇이 제어한다. 감정을 제어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고 어렵죠. 또 애들 보는 거예요. 애들 너무 이게 되어야 휴머노이드를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빨래하는 정도 가지고 로봇 우리가 그 비슷한 휴머노이드를 쓸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대체하는 게 우선인 건데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까지 가려면 지금 그게 쉽지 않고 그래서 로봇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입장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학습만 시킨 그 동작만큼은 다는 아니고 85%는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애가 능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15%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이게 넘어가는 게 우린 전환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더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올해부터는 제가 볼 때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방대한 합습량을 모으는 쪽으로 뭔가 나름대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나면 우리가 GPT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얘가 학습할 때 나름대로 학습을 많이 하니까 전환점이 오고 전환점이 네. 왔던 것처럼 이제는 동작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여전히 난제들도 있지만 이런 어떤 학습들을 통해서 전환점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제일 먼저 투입이 될 수 있는 곳은 B2B 즉 산업 현장에 왜냐하면 거기는 이견이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일이 없고 딱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는 정신이. 예. 그래서 아마 휴머노이드가 우리가 유의미하게 주가 측면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때는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 아 이게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겠는데 아직 가정용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봇 피지컬 AI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긴 한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지를 이번에 그렇죠. 중국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는 뭐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우리의 고민은 그거죠. 그래서 주가는 언제 움직일 거야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술력의 발전이라는 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5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잘은 모르겠지만 내 앞에 올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결혼도 안 할 거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왜요? 되게 예쁜 여자애, 되게 예쁜 남자애로도 만들어요. 막 피부까지 그거 최근에 씌워서. 그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저희들 네. 봤거든요. 어때요?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예, 어색하지만 근데 리얼해요. 굉장히 리얼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머노이드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피부를 입혔고 그리고 민감하게 센서가 반응해. 우리가 쳐다보면 윙크를 해준다던가 근육도 움직인다던가 이런 그래요? 건데 지금이 초창기라면 조금만 더 발전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구분이 될 정도긴 아직은 구분은 되지만 나중에는 구분이 그래도 될 일단 거 예쁘게 만들었을 거잖아요. 잘생기게 만들었을 거고. 아니에요? 옛날에 그 영화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로봇하고 살겠다라는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생기는 시장도 일단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대화를 하면 얘는 최소한 바가지를 안 긁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나 좋은 얘기만 할 거잖아요. 예. 다 대표님 잘 되시라고. 물론 그렇긴 한데. 하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뭐 힘들 때 뭐 다독여도 주고 막 그럴 거라서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주는 어떤 로봇이 있다라면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감정 소모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건 진짜 되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진짜 결혼 안 할 거다. 네. 걔들 목표가 그런 거라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제는 뭐 애도 이제 로봇으로 들여야 되는 건지 네. 양자를 뭐 그랬었습니다. 사모님 사랑하시죠? 뭐 그렇다라고 이게 혼나지 않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예. 아니 근데 로봇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걸 보고 오셨는데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오히려 더 정말 네. 많은 발전이 좀 필요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걸 또 단순화해서 생각하면은 그만큼 그러면 뭐 메모리도 그렇고 CPU도 그렇고 필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지겠구나 싶네요. 이게 그래서 그 지금 사실 메모리 시장에서 네.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경고를 주셨지만 이게 휴머노이드 쪽으로 빠르게 연결되면 사실 메모리는 더 천문학적이거든요. 그쵸. 왜냐면 얘는 다 동영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걸 학습하고 그걸 또 기억을 해야 애가 다른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가 메가팹을 짓겠다고 얘기한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나는 자율주행을 하고 싶고 휴머노이드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무리 얘네들이 증설을 하고 그래도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더란 개념이 되는 거니까 휴머노이드가 얼마나 우리 시장에 빨리 들어오고 그래서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그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 현장에 처음으로 투입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일단 데이터도 많이 모을 거니까 그렇죠. 그게 뭔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로봇 네. 박람회를 다녀오셔서 이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리고 미래를 보고 오셔서 그 얘기를 쭉 해주고 계신데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제 국장이 무너진 걸 보고 그렇죠. 이 얘기가 귀에 잘 안 들어오실 들어오시죠. 것 같아요. 네. 어제 국장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함께 이렇게 하락한 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뭐 어제 보셨겠지만 하락은 했어도 이제 기업별로 좀 차이가 있었던 건
여전히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와 우려, 실망이죠 정확히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며칠 동안 어쨌든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반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네, 아무래도 어제 우리 범송공장님이 나와서 너무 좋은 얘기도 많이 네. 해주셨지만 제 아끼는 후배인데 네네. 예, 나름대로 이제 그 보셔서 아시다시피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건 확실히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제일 좋습니다. 주가를 기업의 가치가 제일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금산분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 만큼 조금 돌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2, 3일 동안 그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저 정도 하면 삼성전자도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못했다. 그러다 보니 아이고 그래도 기대 때문에 오른 만큼은 좀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부분들이 어제는 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어차피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넘어야 될 장애물이 많은 업종인 건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뭔가 빠르게 쫙 땡겨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확인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형태로 우리고 여전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일정 부분 되게 가슴은 아픈 부분들은 있지만 또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조금 쉬어가면서 조금 고민은 많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에 했던 저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어떤 왔어요. 데이터요? 어제 그러니까 며칠 전에 네. 데이터가 하나 나온 거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뭐냐면 수급 관련 데이터인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는 데이터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과연 누가 팔았을까 얼마나 팔았을까라는 데이터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하실 수 있고요. 네. 이게 제가 다른 국가들도 발표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조금 이제 뒤에 있어서 죄송을 한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보시면 7월 중에 나왔었던 국가 외국인별 주식 매매 동향이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7월에 미국은 샀어요. 그 폭락장에서 샀고 반면에 영국이 제일 많이 팔았죠. 그러네요. 영국이 제일 많이 팔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카나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나라 국가 상장 주식 보유량부터 보실까요? 미국 자금이 한 절반을 들고 있죠. 영국은 한 8% 정도밖에 안 되고 싱가포르도 한 6% 정도 되고 그럼 여기서 이 외국인들의 성격을 우리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미국계 자금이 장기 자금이에요. 장기. 예,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이제 내가 꾸준히 한국이란 나라를 좋게 보고 들어온 자금이고 영국계 자금이 일명 헤지펀드라고 불리는 특이성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싱가포르 역시 마찬가지고 룩셈부르크라든가 룩셈부르크는 왜 있지? 이런 애들은 조세 회피 지역입니다. 여기 있으면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세금까지 생각하는 애들이라면 뭔가 장기 자금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7월을 놓고 보니까 장기 자금은 나가지 않았네. 그렇죠? 장기 자금은 오히려 샀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자금의 성격은 뭘 중요시하죠? 펀더멘탈을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크게 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나가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그렇죠. 이번 시장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죠 나름대로 어떤 빅테크 또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정점 우려가 있었던 건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우려는 또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에선 나름대로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는 장기 자금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파는 것보다는 조금 사는 데 쪽에 무게를 뒀다라고 우리는 앞으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영국계 자금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볼 때 글로벌 헤지펀드들, 그죠? 특이성 자금들 또는 뭔가 기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이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번에 좀 너무 늦게 와서 그러는데 영국 중앙은행입니다. 영란은행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AI 반도체 폭락 위험을 전염을 했습니다. 이 영란은행이 왜 중요하냐면 영란은행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영국계 자금들이 있는 국가의
거기에 중앙은행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헤지펀드들이 나름대로 레버리지나 이런 걸 빌릴 때 거기에 있는 나름대로의 금융기관들한테 야 나도 돈 좀 빌려줘. 나 반도체 사려고 더 레버리지를 쓸 거야. 빚을 낼 거야. 라고 할 텐데 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를 낸 거고요. 한번 볼까요? 네. 런던 투자은행 프라임 브로커리지 조사 착수. 헤지펀드 레버리지 투자 집중. 보이시죠? 아 그렇네. 이 당시에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가 굉장히 집중이 됐었고 그게 어디에 집중이 됐대요? 하이닉스, TSMC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이 되게 집중이 돼 있었대요. 저게 지금 7월 말 기사. 예, 7월 말 기사예요. 네. 그죠? 예, 이게 좀 아쉽게도 이 영란은행이 너무 늦게 우리한테 경고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해졌으면 우리가 수급 쪽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었구나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보시겠습니다. 영란은행은 한국의 하이닉스, 대만 TSMC 등 AI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쏠림이 금융 시스템 위험으로 번질 가능성 우려에 조사에 착수했다. 그 얘기는 미국, 영국에 있는 헤지 펀드들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빌려서 지금 우리 표현으로 쓸려나가고 있고 네. 이 쓸려나가는 게 더 과도해지면 나름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시타델이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그 시츄에이션 어웨이스 그거를 이제 받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레오폴드라고는 그 젊은 친구가 있었던 것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영란은행 산하 건전성 감독청이라는 데에서 투자은행들의 프라임 브로커리지를 점검하는 게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를 빌려줬어? 레버리지가 얼마 돼? 그런 건데 헤지펀드들 기관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거래를 하는 애들인 건데 그렇죠? 여기에 헤지펀드들의 레버리지 거래가 급증하면서 그냥 내 돈만 샀어가 아니라 나름대로 좋았던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빚을 땡겼으면서 이 얘기를 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문제가 됐었다라는 거고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영란은행은 특히 프라임 브로커들의 익스포저가 소수의 AI 종목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게 우리 기업들도 해당이 됐을 거고 또 일부 헤지펀드는 옵션을 활용해서 높은 레버리지로 아시아에 투자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더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여러 가지 파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 또 과도하게 하면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건 뭐냐면 뭐 정점에 대한 우려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 우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낙폭이 인정해야 될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 이 정도까지는 그 우려가 충분히 그럴 만하지라는 건데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당혹스럽게 말도 안 되게 됐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그중에서도 글로벌 헤지펀드들 뭐 우리나라도 레버리지 효과가 있었겠지만 같이 맞물리면서 이 레버리지가 청산되는 디레버리지가 역할을 했었었고 그중에 핵심이 영국계 자금 중심으로의 어떤 레버리지 청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셔도 사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좀 해소가 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레버리지 관련해서 네. 그 살 수 있는 기준들을 강화하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최근 또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걸 보면은 그 레버리지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질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고 여전히 좀 강하게 오르고 빠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 나름대로는 이제 많이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하면서 네. 거의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청산이 되었다라고 일단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이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이제는 제한이 됐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면 레버리지가 있든 없든 간에 이 두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절반이라는 거죠. 너무 크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반도체 기업에 대한 비중이 높은 국가로서 일정 부분의 변동은 이제 상수로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안을 수 없는 숙명인 건 게 뭐 다른 국가들은 반도체 기업이 좀 내려도 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상당 부분 완충을 해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두 기업이 절반인데 나머지 기업들이 전부 다 올라도 사실은 똔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방향성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반도체 기업 외 기업들이 나름대로 반도체가 빠져도 나름대로 힘을 내고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 뭐 반도체 기업 어려운 거 알겠다.
있겠어.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이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실적에 대한 개선이 있는 거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건데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라는 의지들이나 또는 시장의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시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요인들은 뭐냐면 상반기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산 투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포트폴리오를 잘 꾸미는 편인데 포트폴리오가 다 쓸려 나갔어요. 죄도 없이 뭐 제가 볼 때 너무 싸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두 기업 빼놓고는 오히려 두 기업 오를 때 이게 뭐 더 안 좋은 모습들이었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투자 원칙도 의미도 없었었고 그러니까 두 기업을 가지고 있거나 안 하거나가 유리했던 거지 뭐 분산 투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포트폴리오 꾸면 이게 아예 통용이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하반기 시장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방향성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하다. 쉽게 얘기하면 반도체가 조금 지지부진해도 나름대로 다른 기업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움직이면서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쪽은 이쪽대로 쉽지는 않지만 이쪽은 되게 좋구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변동은 피할 수 없지만 그 변동은 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뭐 지금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체 시장 자체가 사실 이거에 대한 방향성보다도 그 상위에 있는 매크로에 조금 지배당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매크로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 우선이 되고 이게 후순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렇죠. 그건 아닌 거죠. 가파르게 상반기처럼 반도체만 오르는 장을 대비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안에 다양한 종목군들을 좀 담아둬라라는 원래 저는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상반기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했으면 더 안 좋았어요. 되려 포트폴리오가 더 안 좋았고 그냥 그 두 기업 이외에는 안 하는 게 더 유리했었는데 하반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기관 투자가라고 볼게요. 또 외국인 투자가라고 볼게요. 외국인 투자가나 기관 투자가는 저한테 돈을 맡겼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그렇죠? 수익률이 좋으려면 저라면 반도체를 많이 사는 것보다 다른 기업을 많이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반도체를 지금 많이 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반도체 우리가 손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들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올리면 올릴수록 이분들이 물량을 내놓지 않을까요? 아, 나 이제 손실이니까 이 정도면 나는 나올 거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또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플레이를 할 때 이것만 사게 되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을 해요. 차트만 봐도 거기에 매물대가 되게 너무 많죠.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다 이기고 올릴 정도라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다 이길 정도로 돈을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적당하게 포트폴리오를 꾸며놓으면서 다른 대형주들은 지금 아무도 들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상반기 내내 우리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은 매물대도 없고 똑같이 빠져서 가격 매력도 있고 이런 거 하면 이런 걸로 플레이하면 나름대로 어차피 펀드라는 건 반도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들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가 더 중요한 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괜찮은 대형주들로 수익률을 맞추려는 게임을 하면 뭐 비중은 이게 절반이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일정 부분 들고 가면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나름대로 수익률을 이렇게 제고를 하게 되면 펀드 수익률이나 아니면 운용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이 되게 좋아지겠죠. 이런 고민이 있는지 봐야 돼요. 이런 고민을 시장에서 하면 우리도 그 고민에 맞춰야죠. 그러면 우리도 포트폴리오를 좀 더 다변화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금 들고 계신 분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 뭐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 무리하게 지금 그 이후로 뭔가 굉장히 크게 올라갈 기업들이 안 보이는데 제가 볼 때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새롭게 뭔가 진입을 노리신 분 입장에서라면은 그렇죠. 뭔가 나름대로 이제는 이거 위에 일단은 시장을 보는 게 먼저고 그래서 이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시장인가를 판단하는 게 먼저고 그런 게 가능하다라면 포트폴리오 우리가 구성이 가능한 시장이면 사실 다른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 우리가 이렇게 현금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큼 돈을 가장 많이 벌고 그리고 심지어 주가가 싼 기업은 없었습니다를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그다음에 하락해서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더 그럼요. 많이 있는 그럼요. 상태이긴 네. 하죠. 근데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하락해 있는데 그래서.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네. 덜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보기 시작하는지 그래서 그래 뭐 이쪽 좋은데 이쪽은 더딜 거니까 결국 우리는 올라가는 폭도 중요하고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항상 상대적으로 더 매력 있는 쪽을 찾게 되는 건데 이쪽은 아예 오른 게 없어서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시장이 무엇을 보고 시장이 어떤 형태로 보는지 잘 판단을 해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 몸도 맞춰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팔아라, 반도체를 담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는 종목들의 지금 주가가 막 탄탄하게 올라가기에는 매물벽이 좀 있는 상황이고 좀 약간 덜컹덜컹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다른 네. 종목들도 더 담자는데 여기 보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은 어떤 뭐 업종을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혹은 뭐 섹터별로 뭘 봐야 하나요라고 했을 때 뭐 기준이나 뭐 보이시는 게 뭐가 있을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실적 대비 얼마나 싸져 있는가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어도 앞으로도 못 올라올 기업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의외로 야, 이 기업들 되게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산업별로. 야, 산업은 되게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그 산업은 업황은 되게 좋은 걸 아는데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업종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업종들도 반토막이 똑같이 났거든요. 네, 맞아. 반대로 얘기하면 여전히 걔네는 업종도 좋고 노이즈도 없는데 가격이 되게 싸졌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됐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예 좋지 않은 업종들이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도 우리 3프로든 다른 채널에서든 여러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나온 거 보면 이 업종은 괜찮아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가격 매력이 되게 생겼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 되게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하는데 뭐 한두 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걸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왜 반도체도 꽤 담고 다른 것들도 쭉 담았었을 때 다른 게 사실 부끄럽게 더 빠지더라고요. 네. 와, 뭐 이렇게 얘는 반도체다 했는데 뭐 이렇게 죄도 없는데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되려 앞으로 보니까 매력적인 부분들은 뭐 밑에서만 놓고 보면 여전히 이쪽이 좀 더 나라면 지금 살려면 이쪽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되게 고수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수분들이야 뭘 해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지만 투자 경력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 그 수능 볼 때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쉬운 문제는 다 맞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그죠? 전략적으로. 굳이, 전략적으로 어려운 것도 잘 하면 좋겠지만 그거보단 그래도 쉽게 잘 주는 문제는 다 내가 맞는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데 그쵸.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위에 뭐 담아두셨어요? 저희들이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래요? 예. 업종이 너무 궁금한데 사실 나중에 최근에 뭐 이렇게 화장품주도 구독 서비스 오시면 뭐 예. 아 그래요? 화장품주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 뭐 어제는 이슈와 함께 있었던 지주도 올랐고 사실 최근에 금융주도 막 화장품 같은 경우는 추천 여부를 넘어서 네. 나름대로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모르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너무 많이 오지 않나요? 난리가 났죠. 예.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제일 사는 게 뭔지 아시죠? 올리브영과 예, 화장품 그거예요. 주죠. 그러면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이걸로 안 끝나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차라리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이 돼서 나름대로 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외국인들이 선크림 사는 거 보고 놀랐어요. 진짜 많이 네, 샀죠. 백인들이 원래 햇빛 보는 걸 좋아했었고 네. 저는 이제 80년대 후반에도 유럽을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그때는 뭐 우리는 이제 햇빛을 피하려고 했었던 민족인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요즘은 외국인들 보니까 양산도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옛날하고는 달라진 모습이어서 네. 그게 한국을 통해서 나간 거니까 사실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반도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 로봇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주식이에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 우리가 환율 때문에 백화점에서 명품주들이 되게 좋아서 백화점들이 좋았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화장품 사는 거 모르신 분들이 없었는데 사실 우리가 신경도 안 썼던 거죠. 또 최근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되게 잘 팔리는 것도 알고 계시죠? 폴드 예, 그런 것들도 또 기억에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관련 부품들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너무 한쪽에 치우칠 게 아니라 여러 기회들을 시장을 통해서 또 주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투자자분들한테 감히 묻습니다. 그 여권폰 보러 가신 분은 있으십니까? 저 보러 갔어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러 갔는데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고 앉아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쉬운 거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리브영이 저렇게 많다라는데 과연 명동 가서 지속적으로 그거를 모니터링 하셨던 분은 있으셨을까요? 아닌 거죠, 그죠? 뭔가 방송만 보고 자료만 본다라고 저는 세상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로봇 박람회를 가는 것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매년 가봐서 그 변화를 아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죠. 저 사람들은 모르는 건 이 사람들은 알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보고 고민해 보면 좀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심심하니까 명동 한번 가서 맛있는 거 먹지 않고 나가보셔도 좋고 그럼 이 친구들 뭘 하나 그런 어떤 관심 좀만 가져보셔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기가 좀 이게 상황상 여의치 않으므로 우리 이선엽의 이기는 투자사령부를 물론 통해서 특정 기업이나 이런 거 추천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럴 수는 없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아쉽게도 보내드려야겠네요. AFW 파트너스 이선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매 시즌 압도적인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3프로TV의 자랑스러운 컨텐츠가 있죠. 바로 위즈덤 컬리지가 여러분 전국 여러분들 오프라인을 통해서 찾아간다면 어떨까요? 위즈덤 컬리지 오프라인 강의를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듣고 싶어요 하는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전국 캠퍼스 준비를 시작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이 너무 멀어서 강의 신청을 좀 주저하셨다면 혹은 우리 지역에서도 오프라인 강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가장 많은 표가 모인 지역으로 향할 뿐만 아니라 투표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네이버페이 상품권도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